네, 이번에는 정치권의 현안을 두고 우리 패널들께서 각각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정치 구구단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항상 대변인이나 당직자들은 우리 별 문제 없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기자들이 자꾸 이런 거 갖고 기사 쓰느냐. 반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별거 아닐까요? 아니면 심각할까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새누리당 대변인을 했었고요. 예. 뭐 대변인 총선 대선까지 한 7번쯤 했는데 이 대변인은 정말 당의 얼굴이고 또 당의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대변인 논평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도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살얼음판 걷듯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시간대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 미친 개 논평. 예. 그때 제가 좀 꼬집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홍지만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오히려 대변인들이 나서서 훼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무리를 빚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수습을 하고 또 수정하는 논평을 내고 근데 그 논평 내용이 처음에 나왔던 논평하고는 또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 이 국민의 기대에 굉장히 못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건 신보수주의 아니겠습니까? 좀 변신한 모습, 개혁된 모습 이런 거를 말로는 주장하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도 못하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 개혁된 모습이 있는 건가 국민들한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이제 대변인들의 논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조금 전에 박무진 의원과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창원시장 간의 충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창원시장 후보 공천하는 문제 갖고 창원시장이 반발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도 또 문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악연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뭘 가지고 정말 기사를 쓰나요? 그만큼 현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첨예한 대목인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그 뉴스를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 상당히 많이 찾았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인물기근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말이죠. 후보를 못 찾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진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그 바른미래당하고의 이 실질적인 연대, 내용상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공식적으로 연대에 합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령 안철수 전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없어 후보가 예, 아니면은 영 정말 이렇게 득표력이 없는 내기는 했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야 지금처럼 공천을 하는 거 좀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를들면 원래대로 하면은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확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짠 하고 내놓는 게 당연할 텐데 누구를 우리가 영입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생각 좀 해볼까 하다가 아니에요. 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몇 번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를테면 뭐 몇몇 그 당사자들은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김병준 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생각도 좀 있었다. 그런데 저런 방식으로 공천 과정을 진행을 하면 저 앞에 사람이 더 좋았는데 앞에 사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내가 나가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가뜩이나 지금 당 지지율 안 좋아서 경쟁력도 이게 걱정이 되는 판인데 붐업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 아는 홍준표 대표가 왜 저렇게 공천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서울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들은 또 본인 맘대로
지금 그야말로 내려 꽂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인재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저 기사를 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네, 상당히 커 보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 현재까지는 충남지사 후보는 공천이 안 됐는데 지금 충남지사도 자유한국당은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 때문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중도 낙마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좀 중량급으로 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하시고 싶어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만한 또 중량급의 인사는 없어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려 하는데 충남지사 준비하려고 했던 다른 예비 후보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진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 너무 옛날 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같이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예.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낙점하듯이 하는 이 방식대로 충남지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지금 한국당으로 들어가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은 2016년 총선 때 국민 공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점식 공천은 이게 안 된다. 이 공천 전횡은 없애야 된다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신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런 낙점식 공천에 대해서 소위 사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건가 궁금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하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원내대표가 과연 대표를 상대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정말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좀 난망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보통 그 전략공천이라는 의미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략공천이라 하면 원래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 안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기에는 좀 그 내부 역량은 좀 약한. 왜냐하면 당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당에서 이거는 정말 당의 전체 미래나 전체 선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분을 외부에서 들여올 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을 써서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물론 실패했던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말하는 전략공천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인재 의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당 안에서도 중진이고 충남에서도 조직 기반이 강한 분인데 그분을 전략 공천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오히려 경선을 하면서 같이 이 분위기를 띄우는 쪽으로 하는 게 거기는 그 지역은 맞는 거고 또 다른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과 그 후보들 때문에 갖고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지금의 경우는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 어쨌든 간에 당 운영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도 홍준표 스타일로 해나가겠다는 뜻만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과정을 보면 거의 홍준표 대표 주도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홍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고요.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장을 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약간 다른 이야기는 내가 그래도 이 다음에 당대표 다시 도전해서 다시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다음 총선 때 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선거에서 성적표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는 사실 정계 은퇴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좋다면 대표를 강한 이야기까지 하셨네요. 유지할 수도 예. 있지만 지금 홍 대표의 이 당 운영 방식이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걸 표출하는 의원들은 중진 의원 4분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홍 대표가 주도한 공천을 통해서 선거 성적이 나빴을 땐 모든 의원들이 아마 그리고 원외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홍 대표는
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홍 대표가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고 다시 정치를 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죠. 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 정계 은퇴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이상일 전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예전에는 6석 유지하고 그 안 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사실은 슬며시 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대선 이후에 어려웠던 당을 추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을 그게 본인의 방식대로지만 어쨌든 좀 끌어올려 가고 있고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또 나름의 지금 돌파구들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가고 있고 그런 점들은 좀 지지자들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안에서부터 지금 이 당의 운영 방식, 선거의 공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결과가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뭐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나 또 전략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 홍준표 대표는 어차피 이런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상희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의 대변인이 논평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입장이라고 모든 기자들이 해석을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홍지만 대변인의 검찰 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놓고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지만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다른 당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은폐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으로 배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인데 왜 유독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은 입으로 배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논평이 이거 인상적이라고 해야 할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인데 왜 유독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은 입으로 배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이어서 그 대변인 논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의 얘기는 지금 개인의 얘기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 대변 자체가 누군가를 대변하는 거고 거기서의 누군가는 지금 당이잖아요. 당과 대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선으로 긋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그 홍지만 대변인이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고 특히 이제 이전에 지역구가 대구였죠. 지금은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정서를 지금 좀 반영을 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떨어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강효상 대변인이 이제 워낙 전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임명을 했는데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약간 부딪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막 호감 있는 것 같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홍지만 대변인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홍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홍지만 대변인이 그 대표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거를 정말 혼자서 했을까 굉장히 긴 논평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지만 대변인 뭐 사실 기자 출신이고요. 뭐 저와 동기 기자 출신이고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했는데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한 번 지냈고 지금 원외란 말이죠. 이상일 의원도
같이 의정 활동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다음 뭐 저도 기자 출신이고 그 뭐 성품이나 이런 거는 뭐 아주 활달한 분이고 한데 밝고 유쾌한 네,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논평이라는 것은 당을 대표해서 내는 논평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이야기도 듣고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홍지만 대변인이 본인이 썼다면 이 사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썼던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 대변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작성한 거를 홍 대변인이 그냥 슬쩍 한번 이렇게 보고는 괜찮아 이대로 내면 되겠어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역시 대변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논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고 나서 뭐 지도부가 급히 수습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은 다른 논평을 낸 거 아닙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논평을 냈지만 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없으니 다시 내겠다는 정도로 지금 무마하고 가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보다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당 안에도 네. 사실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검찰 수사를 놓고도 친 MB계와 또 아니었던 분들과 그 선을 긋는 정도가 좀 달랐었잖아요. 발언 나오는 것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감정을 이입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 정서를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라는 그 지역 정서에 같이 깊이 좀 천착해 있는 분들과 김성태, 장제원 수석 대변인처럼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고 나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 결이 달라서 이렇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전혀 다른 그 톤의 얘기들이 예. 나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번 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분명한 거는 정당의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분들 또 중도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보는 논평인데 그분들의 마음까지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논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홍지만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길래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홍지만 대변인이 내놨던 논평은요. 검찰 조사 결과 발표로 봤더니 업무를 잘못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 난리굿을 벌일 일은 아니다. 7시간 난리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미궁이다. 그 사이에 어떤 성형 시술을 했다. 뭐 다른 사람을 만났다. 뭐 미래설 이런 주장들 그동안 난무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7시간 부역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모조리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바로 수정 논평을 내놨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의 논평을 내놨죠. 어떤 이유로도 활기차게 일할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국가의 대재앙 앞에서 비선 실세와 회의를 한 무기력한 대통령이었다.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 견제하지 못한 무기력함 반성한다. 완전히 다른 논조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왕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놓고서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또 개헌 문제 염두에 두고서 저런 표현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또 논란도 있고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유한국당 아침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이 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반성하는 논평까지 내놨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유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다시 세월호 7시간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대응은 현장 지휘관에 책임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나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사고는 세월호보다 훨씬 잘못된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지금 중소기업 특위, 한국GM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당 원내 부대표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걸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 의원의 저 말씀은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과 거의 내용은 취지는 또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생각, 일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도 보고 싶었던 건 당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대통령이 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급히 회의를 주재해서 신속하게 총체적 대응을 했다면 고귀한 생명이 더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없이 세월호는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 아니냐. 그리고 이미 다 빨리 전복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유한국당 지금 당의 전체 입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역시 홍지만 대변인처럼 부족하다. 또 저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지난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됐을 때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는 계속 그 소위 시간을 만들어서 안 하던 행동을 다 만들어 가지고 국민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은폐를 했다라는 이 사실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 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이나 그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다음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갔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유섭 의원이 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령 제천 밀양 화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보고받고 빨리 위기 대응했다는 것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사람이 살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유섭 의원의 상황 인식, 왜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이 잘못됐다고 자유한국당이 수정한 논평까지 내놨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정말 안 좋은 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결과. 우리가 많이 구해내지 못하고 저런 참사의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 본인이 할 일을 가장 빨리 나와서 빨리 보고받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모습이 국민한테 인정을 받았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섭 의원 나름대로는 팩트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시나 대응에 따라서 구조될 사람이 구조되고 구조 안 될 사람이 구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을 향해서도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국민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걸맞는 대통령의 행동,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건데 지금 정유섭 의원은 그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해서 일종의 저렇게 보면 본인 의도하고는 달리 물타기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고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국민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재원 수석 대변인이 낸 논평 가운데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 견제하지 못하는 걸 반성한다 이랬는데요. 정말 당내에 제왕적 권력이 있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이 나오는데 당내에 지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지적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물론 몇 분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당내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를 하고 당내 민주화를 강화를 해야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내 일부터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더 말 안 붙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정유섭 의원의 발언이 끝나니까 서둘러서 자 공개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 취재 결과가 비공개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을 향해서 발언 잘못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다는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야권 연대,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말을 길게 하긴 했어요. 당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 걸로 보세요?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서울과 제주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이 실질적인 좀 지금 같이 이렇게 표가 분산되면 지지율도 낮은데 표가 분산되고 나면 당연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겠죠. 특히 이제 뭐 현역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가 가능하면 1:1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거를 좀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당 안에 그거에 대해서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특히 뭐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연대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 안에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유승민 공동대표의 고뇌도 이해는 하는데요. 유승민 공동대표도 본인의 생각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예민한 문제는 당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기는데 지금 혼선이 생기고 있고 오늘 유승민 대표는 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줬고 박주선 공동대표는 완전히 세기를 박았어요. 한국당과 연대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선거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여러 분을 지금 접촉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내 의원 한 2분 정도 또 거론이 되는데 그분도 의원직 던지고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정말 아무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파괴력은 전혀 없죠. 그러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거고 민주당은 경선이 남아있지만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1:1 구도가 형성이 사실상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는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본인이 바라는 어떤 1:1 구도, 연대를 통한 1: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움직임 상당히 긴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의 움직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